안녕하세요. 정소영입니다. 이번 세션에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GPU 데이터 센터 요소 기술이라는 주제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실제 아시는 것처럼 딥러닝의 연구에 있어서 싱글 GPU나 싱글 서버만으로 어떤 효과적인 트레이닝이나 인퍼런스 서비스를 하기는 힘들죠. 그래서 결국은 데이터 센터 내에서의 클러스터가 필요하게 되는데 그 클러스터를 궁극적으로는 그 싱글 노드 GPU의 스케일러블한 어떤 그 토폴로지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하나의 노드에서 멀티 GPU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 클러스터 내에서 효과적으로 연동할 수 있는 기본적인 효과적인 네트워크 아키텍처, 스토리지 아키텍처가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엔비디아 뭐 소개를 좀 드리자면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원래 엔비디아는 그래픽 쪽에서 시작했던 회사죠. 그래서 뭐 젊은 친구들이 많이 하는 게임이라든지 이런 쪽에 데스크탑에서 꽂아서 쓰는 이 PC 컨슈머용 제품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2010년도 이후에 딥러닝 붐이 일면서 AI 쪽에 이제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딥러닝 쪽에 이 엔터프라이즈 GPU가 활발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궁극적인 AI의 가장 실질적인 기대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자율주행 쪽으로 포커스하고 있어서 크게 그래픽스 쪽이 과거라고 한다면 AI 쪽이 현재, 자율주행 쪽이 미래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매출적으로는 이제 전통적인 그래픽 쪽이 많은 형태이긴 합니다만은 AI나 자율주행 쪽이 점점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이제 추세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종류, 컨슈머용, 데이터 센터용,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저기 자율주행이라든지 인베디드 쪽에 다양한 종류의 아키텍처가 존재하고 이런 다양한 종류의 GPU들을 실제 가속화하는 플랫폼들을 저희는 쿠다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기반의 가속 메커니즘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가속기들이 이제 그 하드웨어라든지 에이직 기반의 그런 하드웨어적인 어떤 가속 기능들을 제공을 한다고 하면 궁극적으로 엔비디아의 GPU를 꽂는 것은 단순하게 GPU를 꽂는 것만으로 가속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쿠다라고 하는 플랫폼 소프트웨어 기반을 통해서 빠르게 만들어 주게 되고 그런 쿠다를 병렬 처리를 통해서 이 빠른 형태의 스루풋을 제공하게끔 하는 기술들이 엔비디아 GPU 가속의 핵심적인 기법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쿠다 기반의 소프트웨어 가속화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 제일 처음에 알렉스넷이라고 하는 이제 이 효시격이 되는 딥러닝 모듈이 나왔을 경우 모든 형태의 오퍼레이션들을 다 쿠다로 이제 개발을 했었죠. 근데 쿠다라는 것이 사실은 어느 정도 진입 장벽이 좀 있습니다. 일반적인 개발자들이 다 쿠다 형태로 모든 애플리케이션들을 포팅한다든지 하는 것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기본적인 전략은 그 많은 종류의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들을 쿠다 기반으로 만들어서 실제 고객들은 쿠다 API들을 호출하는 것만으로도 실제 하부에 있는 다양한 GPU 플랫폼들의 가속 기능들을 쓸 수 있게 만드는 전략을 취하고 있고 그런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들이 실제 유저들이 쓰고 계시는 딥러닝 기준으로 본다면은 뭐 텐서플로우나 파이토치나 MXNet과 같은 프레임워크에 잘 연동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전통적인 HPC라고 한다면은 HPC의 다양한 솔루션들이나 애플리케이션들에서 쿠다 기반의 가속화가 잘 되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엔비디아의 기본적인 비즈니스 전략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제 저희의 각 인더스트리 도메인별로 GPU, 쿠다 기반의 가속화된 라이브러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이 프로덕트 플랫폼들을 쿠다X라고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쿠다X는 다양한 도메인별로 앞으로 쭉 이제 발전이 될 예정이고요. 현재 이제 가장 딥러닝 쪽으로 나와 있는 그 쿠다X 기반의 플랫폼들은 가장 로우 레벨의 뭐 다양한 GPU 기반의 인프라스트럭처에서 쿠다로 가속화가 되는 잘 안 보이시는데 네, 이런 이제 쿠다 라이브러리들이 쭉 존재를 하게 되고요. 그 윗단에 이런 것들이 실제 GPU로 가속화를 하게끔 하기 위한 이제 프레임워크라든지 애플리케이션 레벨의 솔루션들이 있고 요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실제 고객들이 다양한 종류의 딥러닝 이 개발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실제로 뭐 음성 인식이라든지 그다음에 영상 인식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 딥러닝 애플리케이션을 만드시는 고객들은 실제 하단에 어떤 형태의 GPU 가속화가 되는지는 전혀 신경 쓰고 싶지 않으신 거죠. 네, 그런 부분들이 엔비디아의 기본적인 방향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GPU에 대한 기본적인 이제 그 단위 GPU에 대한 소개를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그 엔터프라이즈 GPU는 저희가 테슬라라고 하는 브랜드를 쓰고 있고요. 그 테슬라라고 하는 브랜드에서 현재 가장 최신 버전의 GPU는 튜링이라고 하는 아키텍처의 GPU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오피셜하게 이렇게 말씀드리진 않습니다만 각 아키텍처, 제너레이션별 아키텍처들이 이제 한 세대에는 주로 이제 컨슈머 쪽이나 그 다음에 그 인퍼런스 쪽에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진 아키텍처로 설계가 되고 그 다음 제너레이션에서는 이제 고성능, 전력을 많이 쓰고 퍼포먼스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고성능 아키텍처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오는 이런 어떤 형태로 쭉 지금까지 패턴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넥스트 제너레이션 아키텍처는 오피셜하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만 구글링 하시면 다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마도 조만간 출시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뭐 대략 어떤 패턴으로 나오실지 뭐 예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는 이제 튜링이라고 하는 놈이 가장 최신이긴 합니다만은 성능적으로는 볼타가 더 좋아서 주로 트레이닝용으로는 V100이라고 하는 GPU를 쓰시고 이제 인퍼런스에서는 이제 T4라고 하는 튜링용 아키텍처를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트레이닝은 그 어떤 굉장히 큰 데이터를 이제 반복적으로 그 학습자가 원하는 정확도가 도출될 때까지 반복을 그 리트레이닝 시키는 이 트레이닝을 시키는 작업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양의 데이터를 목적하는 시간 내에 학습하는 것 자체가 이 딥러닝 연구자들의 생산성을 줄여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히나 요즘 많은 기업체에서 AI 하시는 분들 많이 뽑고 계신데 되게 뽑기도 힘들기도 하고 또 몸값도 비싼 편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생산성이 이 인프라스트럭처가 생산성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트레이닝에 있어서는 퍼포먼스가 가장 중요한 그런 이제 팩처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드렸던 V100이라고 하는 놈을 보면 이제 가장 현재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이 컴퓨팅 파워를 제공하는 GPU라고 보시면 됩니다. 쿠다 코어가 5120개가 있고 텐서코어라고 하는 실제 딥러닝의 매트릭스 연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텐서코어가 640개 정도, 그리고 HBM2 메모리가 32기가가 있어서 많은 데이터를 빠른 병렬 처리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을 하게 되고요. 실제 결국은 GPU를 쓰시는 이유는 CPU 대비 가격은 비싸고 전력도 많이 먹지만 그만큼 빠른 이 프로세싱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그 GPU를 쓰시게 되는데 실제 볼타 이후부터 나온 텐서코어라고 하는 컴포넌트를 잘 써주시는 게 궁극적으로는 GPU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본 핵심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기존의 쿠다코어와 텐서코어의 차이는 쿠다코어는 예를 들어서 이런 뭐 딥러닝에 중요한 이와 같은 AX 플러스 C라고 하는 이런 연산이 존재한다고 하게 되면 매트릭스 연산에 있어서 각각의 이 로와 컬럼의 곱들을 만약에 계산한다라는 형태의 워크로드를 생각을 하시게 되면 이 각각의 이 로와 컬럼의 계산을 하는 놈들이 개별 쿠다 코어가 처리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 16개의 연산을 하기 위해서는 16개의 병렬 처리를 통해서 이제 수행을 되는 개념이라고 한다면 실제 텐서코어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은 매트릭스 곱과 덧셈에 대한 부분들이 싱글 클락으로 한 번에 처리가 되는 부분들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특히나 또 밑에 있는 것처럼 보통은 전통적인 HPC나 딥러닝에 있어서는 그 싱글 프리시전, 32비트 플로팅 포인트의 싱글 프리시전 기반의 연산을 많이 수행을 하시는데 애큐러시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이제 하프 프리시전, 16비트 하프 프리시전을 통해서 연산을 할 수 있는 기법들이 많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기법들을 하드웨어적으로 지원하는 기능이 텐서코어에 있기 때문에 실제 볼타나 튜링에서 이런 텐서코어를 쓰시는 것이 GPU 성능을 극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인퍼런스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뭐 GPU 성능을 많이 쓰고 연산량이 많은 편이긴 합니다만은 상대적으로
트레이닝에 비해서 연산량이 적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학습된 모델을 가지고 데이터가 왔을 때 그 데이터의 답이 무엇인지를 찾는 과정이기 때문에 트레이닝처럼 반복적으로 연산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파이프라인을 쭉 지나서 이 오퍼레이션을 한 결과의 답을 끄집어내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인퍼런스가 트레이닝에 비해서는 이 연산량이 적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학습된 모델을 가지고 인퍼런스는 이제 결국은 서비스 하시는 게 목적이잖아요. 좋은 모델을 만드셨으면 그걸 가지고 이미지 인식이든 음성 인식이든 뭐 다양한 종류의 서비스를 이제 만드셔서 결국 돈을 버시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인퍼런스는 궁극적으로 ROI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주어진 모델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좋은 성능을 내게 만들어서 ROI를 극대화시키는 것이 궁극적으로 인퍼런스에서 중요하고, 그래서 저희는 인퍼런스는 이제 퍼포먼스도 중요하지만 에피션시가 궁극적으로는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피션시에 대한 내용은 다 뒤에 설명드릴 텐데, 그 T4라고 하는 이제 튜링 아키텍처의 GPU가 저희는 이제 인퍼런스에는 좀 효과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V100을 쓰시면 좋습니다만은 대략 그 물리적인 스펙 기준으로 보시면 이전에 V100 대비 튜링 텐서 코어가 절반 정도, 쿠다 코어도 절반 정도, 메모리도 절반 정도, 그리고 상대적으로 HBM2 메모리가 아닌 GDDR6라고 하는 상대적으로 조금 느린 이 스펙의 메모리를 가지고 있어서 대략 절반 정도의 이제 컴퓨팅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뭐 가격이라든지 특히나 데이터 센터에서 중요한 전력 사용량 기준으로 보면 보통 V100과 같은 이제 트레이닝 인용 GPU가 250W, 300W 정도의 굉장히 높은 전력을 먹는 데 반해서 T4는 이 75W 정도의 이 전력을 먹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는 실제 이 PCI 슬롯에 카드를 꽂게 되면 300W 정도의 전력을 PCI 슬롯만으로는 공급이 힘듭니다. 그래서 보통 GPU 서버들은 이제 이네이블먼트 킷이라고 부르는 별도의 전원 공급 장치를 통해서 GPU의 추가 공급을 전달해 줘야 되고, 그래서 보통 8개 정도의 GPU 서버를 쓰시는 경우들은 PSU가 굉장히 많이 달려 있죠. 보통 3유에서 뭐 4유 정도의 큰 서버를 쓰는 이유가 그런 이유들 때문인데, 요 같은 서버들은 특별하게 보시는 것처럼 GPU 내에 추가적인 전원 공급 장치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냥 스탠다드 여러분들 많이 쓰시는 원유나 투유 서버에 그냥 꽂아서 쓰시면 되는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당 코스트도 저렴하고 전력도 적게 먹고, 그리고 GPU를 구동하기 위한 서버의 가격도 저렴하기 때문에 V100과 같은 고성능 GPU를 쓰시기보다는 이런 T4 기반의 원유 투유 서버를 쓰셔서 인퍼런스 플랫폼을 구축하시는 게 가성비가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텐서 코어는 이제 튜링에서 2.0이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는데, 아까 이 볼타의 텐서 코어는 믹스드 프리시전이라고 하는, 즉 16비트에 대한 매트릭스 연산의 가속화 기능들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튜링 이후의 텐서 코어에서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인트8, 보통 퀀타이제이션 기반의 인퍼런스를 하실 때 많이 쓰시는 이 버전들이 이 플로팅 포인트가 아니라 8비트 인티저나 최근에 4비트 인티저를 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율주행이나 이런 쪽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8비트, 4비트 기반의 매트릭스 연산의 가속화도 제공을 하기 때문에 실제 이런 부분들은 트레이닝이 아닌 인퍼런스에서 많이 사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튜링이 더 인퍼런스에 최적화된 GPU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효율성, 에피션시 관점을 여러 가지로 해석하실 수가 있는데, 결국은 ROI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력뿐만 아니라 구입비,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 운영비, 뭐 상면비 다양하게 들어가겠습니다만은 간단하게 기본적인 GPU의 소비 전력 대비 이제 스루풋이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레진 50의 이제 그 이미지 인식에 대한 이제 워크로드 벤치마크 결과인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 T4의 벤치마크 결과가 V100이나 이전 제너레이션 대비 많게는 2배에서 적게는 한 1.5배 정도 수준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저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엔비디아의 GPU 가속화를 위한 다양한 종류의 소프트웨어 플랫폼들을 잘 써서 최적화를 잘 했다라는 전제가 들어가긴 합니다만은, 궁극적으로 이런 T4 기반 인퍼런스가 실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글로벌 고객들이 널리 쓰고 있는 제품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GPU 얘기 간단하게 드렸고요. 그 다음에 근데 GPU만 빠르다고 해서 사실은 그 뭐 학습이건 추론이건 이제 워크로드 엔드 투엔드 워크로드의 성능을 무조건 높일 수 있는 건 아니죠. 마치 인텔의 CPU가 새로운 소켓이 나와서 쓰시던 거에서 CPU만 바꾼다고 해서 갑자기 웹 서버가 2배, 3배 빨라지지 않는 것처럼 GPU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학습에 있어서는 실제 그 CUDNN의 많은 오퍼레이션들이 GPU에서 발생을 합니다만은 그 주변에 발생하는 다양한 이 작업들을 전체적으로 고도화시키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면에 있어서 GPU의 어떤 컴포넌트들이 의미가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제 PCI인데 그 전통적으로 이 GPU를 비롯한 많은 종류의 페리퍼럴 디바이스들은 다 서버의 PCI 슬롯에 꽂게 됩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일반적인 데이터 센터 서버들이라는 것이 PCI 슬롯, PCI 인터페이스에 굉장히 다양한 이 주변 기기들을 연동을 하죠. 가장 대표적으로는 네트워크 카드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레이드 컨트롤러도 쓰게 되고, 최근에는 NVMe도 뭐 제공을 하고, 다양한 형태의 이제 인터페이스들을 디바이스를 연동을 하게 되는데, 하지만 PCI라고 하는 이제 그 인터커넥트 자체가는 물리적으로 한정되어 있는 리소스이죠. 그래서 범용적으로 뭐 특히나 요즘 네트워크 카드를 여러 장 꽂는 경우도 많고 하기 때문에 데디케이트하게 존재하는 PCI들은 결과적으로는 쉐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쉐어하기 위해서 PCI 표준 스펙에는 보시는 것처럼 뭐 스위치라든지 브릿지라든지 다양한 종류의 이제 그런 인터커넥트 토폴로지를 만들 수 있는 효과적으로 쉐어할 수 있는 기능들이 존재하고 또 최근에 인텔의 스카이레이크 같은 경우는 그 이전 모델과는 다르게 싱글 소켓에서 멀티플 루트 컴플렉스를 제공을 하는 기능까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이 서버에서는 이제 이 한정된 PCI를 잘 쉐어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자꾸 이제 나오게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제 결국은 8개 보통 학습용으로 많이 쓰시는 8개 GPU를 서버에서 구성하기 위해서는 보통 이와 같은 형태로 많이 씁니다. 즉 CPU의 이제 싱글 루트 컴플렉스를 통해서 이렇게 8개 GPU를 하나로 몰아주는 형태를 많이 쓰게 되는데 뭐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야 소켓이 2개인데 왜 하나로 다 몰지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켓이 2개에서 2개의 루트 컴플렉스로 이걸 쪼개게 되면 실제 HPC나 딥러닝에 있어서는 GPU 간의 기본적인 멀티 GPU 트레이닝이라든지 이런 목적을 위해서 굉장히 빈번한 트래픽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CPU, CPU 간의 UPI나 QPI를 건너다니는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대부분 8개의 GPU를 PCI로 구성할 때는 하나의 CPU에다 몰아서 구성을 하는 형태를 띠게 됩니다. 네, 그래서 하나로 몰게 되면은 결국은 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PCI를 쉐어할 수밖에 없게 되고 PCI 쉐어는 대부분 PCI 스위치, PLX 칩셋과 같은 PCI 스위치 같은 걸 통해서 이렇게 하이라키컬한 구조를 많이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쓰시는 이제 GPU 서버 있으시면 거기 엔비디아 SMI 토폴로지 보는 명령어를 치시면은 대부분 4개씩 하나의 PCI 스위치 구성된 형태로 이렇게 연결되는 구조를 이제 지니게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V백과 같은 GPU가 존재하게 됐을 때 실제 이 컴퓨팅 파워 대비 이런 PCI 기본적인 패스 자체가 굉장히 큰 바틀렉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보통 서버에서는 뭐 8레인짜리 PCI나 16레인짜리 PCI를 많이 쓰시게 되는데 GPU는 16레인짜리 PCI를 일반적으로 많이 쓰고 있고요. 이 퍼포먼스를 보게 되면 대략 3.0 스펙의 이제 이 16레인이 단방향 기준 15.8기가 이론적인 성능이 15.8기가 바이트 퍼 섹입니다. 그러니까 양방향 기준 30기가 바이트 퍼 섹이기 때문에 얘는 8개 GPU가 굉장히 이렇게 통신이 빈번하게 생기게 될 경우는 이 인터커넥트 바틀렉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엔비디아가 NV링크라고 하는 인터커넥트 기술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러니까 PCI를 통한 이제 형식대가 아니라 GPU의 효과적인 인터커넥트를 위해서 만든 기술이고 초기에는 이제 애드호크한 기술이었다가 이제는 GPU 서버들은 대부분 스탠다드를 쓰고 있는 디팩토 스탠다드 기술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NV링크는 GPU뿐만 아니라 이론적으로는 CPU와 GPU도 연결은 가능합니다. 근데 인텔 CPU는 이제 제공을 하지 않고요. 현재는 IBM의 파워 9 이후에 CPU들은 NV링크 인터페이스가 제공이 돼서
IBM 서버 같은 경우는 CPU와 GPU의 인터커넥트도 NVLink 로 연결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V100 같은 경우는 6개, 이 GPU당 6개의 NVLink가 제공이 되고 하나의 NVLink는 50GB/s의 성능을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탈 GPU 기준으로 보면 GPU당 인터커넥트 스피드가 300GB/s의 성능을 내게 됩니다. 네, 그래서 8개의 GPU는 앞서 보셨던 PCI 기반의 GPU들은 이와 같은 토폴로지로 구성이 되게 되는데 NVLink로 연결된 8개 GPU들은 이와 같은 형태의 토폴로지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GPU당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이렇게 NVLink 채널이 있어서 6개의 채널을 가지고 8개를 효과적으로 묶기 위한 저희가 레퍼런스를 GGX에서 이렇게 제공을 하게 됐고 요거를 이렇게 위로 샥 뒤집어 보면 이와 같은 토폴로지가 나옵니다. 네, 요거를 이렇게 깐 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어떤 것들은 뭐 이렇게 NVLink가 2개 연결되어 있는 것들도 있고 어떤 것들은 하나가 연결되는 것도 있고 어떤 것들은 다이렉트 이 채널이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표준적인 NVLink 토폴로지인 거고요. DGX는 이와 같이 구성이 되어 있고 요거를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OEM 서버들은 다양한 토폴로지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6개의 GPU만 제공할 경우들은 2개를 풀리 커넥트를 연결해서 묶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PU와 GPU끼리 또 NVLink를 묶는 경우들은 여기에 몇몇 이 링크들을 이제 CPU 커넥트로 빼야 되기 때문에 또 다른 토폴로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는 OEM 이 서버별로 좀 다르긴 한데 대부분 8개의 GPU를 쓰는 구성들은 이와 같은 구성들이 표준 구성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PCI는 이론 성능 기준 30GB/s인데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V100 기준으로는 300GB/s이기 때문에 실제 인터커넥트 기준으로 보게 되면 PCI 대비 NVLink가 10배 보다 더 빠른 성능을 내게 되고 그래서 최근에 8개 GPU를 쓰는 많은 고객들은 NVLink 기반의 GPU 서버를 쓰는 것이 이제 이런 이유인 거고요. 물론 뭐 이럴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네트워크 카드를 10GS 100G로 바꿔 낀다고 해서 갑자기 서버 성능이 확 늘어나진 않잖아요. 네트워크를 굉장히 많이 쓰거나 멀티 네트워크 간의 통신이 많은 경우들, 그래서 IO 바틀렉이 큰 경우들은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쓰시는 GPU 서버에서 GPU 간의 통신이 많지 않고 데디케이트하게 CPU를 이렇게 할당해서 쓰는 사용자별 하나씩 할당해서 주는 구조라고 한다면은 뭐 굳이 NVLink를 쓰실 뭐 필요는 없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뭐 실질적인 비즈니스 관점으로 보더라도 이 PCI와 NVLink 간의 서버의 가격 차이도 많이 생기진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NVLink 기반의 서버를 쓰시는 게 좋다라고 권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8개가 가장 보편적인 구성인데 최근에는 이제 8개만으로도 부족하다라는 데들도 많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점점점 모델은 커지고 있고 점점점 데이터는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또 네트워크로 인피니밴드나 네트워크로 여러 개의 서버를 묶는다고 하더라도 네트워크 간의 오버헤드도 발생하기 때문에 가급적 하나의 서버에서 많은 GPU를 꽂아주면 좋겠다는 요구사항이 나오고 있어서 이제 가장 큰 스펙은 16개짜리 GPU를 하나의 서버에서 제공하는 것이 현재는 가장 큰 스펙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16개는 앞서 말씀드렸던 형태의 토폴로지로 구성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16개 같은 경우는 이 다이렉트 연결보다는 MV 스위치라고 하는 저희가 칩을 만들고 MV 스위치가 하나의 이런 이제 링크들을 쭉 대응할 수 있게끔 구성이 돼서 총 이렇게 16개들은 이 MV 스위치를 통해서 풀리 커넥트 될 수 있는 그런 토폴로지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앞서 나왔던 8개의 GPU의 기본적인 토폴로지와 16개는 물리적인 개수는 2배로 늘어났습니다만은 결국은 당연히 뭐 간단한 수학으로 계산이 나오게 되죠. 논리적 이 커넥션, 인터커넥트 자체의 컴플렉시티는 훨씬 더 복잡하게 되고 그를 위해서 저희가 MV 스위치라고 하는 ASIC 칩을 만들어서 이렇게 마치 버스 형태로 구성할 수 있게끔 토폴로지를 변경을 이제 했습니다. 이 큰 차이점은 실제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제 GPU 하나 8번과 0번이 통신한다라고 가정하게 되면 6개의 NVLink가 풀리 사용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서 같은 경우는 여기에 예를 들어서 뭐 0번과 2번 같은 경우는 이 2개의 NVLink로만 통신이 되고 실제로 그
쿠다 라이브러리에 있는 샘플 코드, 쿠다 코드를 돌려보시면 GPU 간의 이 기본적인 스루풋이 그러니까 유니폼하게 나오지 않는 걸 볼 수가 있는데 16 GPU 같은 경우는 유니폼하게 성능이 다 나온다라는 거죠. 네, 이게 이 DGX2 기반 16개 GPU의 가장 큰 차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구조적으로 보면 이렇게 이제 버스 형태의 토폴로지로 만들어 주는 것이 16개 GPU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녀석이 MV 스위치라고 하는 이제 서버에 장착되는 칩셋, ASIC 칩이고요. 그러면은 이제 뭐 16개가 나왔으니까 32개는 나올까? 뭐 이런 거 궁금하실 수 있겠죠. 근데 32개는 뭐 솔직히 아직은 구체적으로 정보는 없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미 16개짜리 GPU는 그 10U짜리 서버예요. 10U짜리 서버고 서버 한 개가 그 10kW의 전력을 먹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32개가 되면 거의 한 2.5배 정도로 늘어난다고 가정을 하면 전력은 뭐 한 30kW 가까이 되고 뭐 유닛은 한 15에서 20유닛 정도가 나올 텐데 싱글 서버로는 물론 예전에 뭐 메인프레임 장비나 이런 유닉스 장비 뭐 있긴 합니다만은 그 정도 급이 나오게 될 텐데 전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아마 좀 여러 가지 형태로 부담이 많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도 이 좀 넥스트 제너레이션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이 서버들에 대한 클러스터를 좀 효과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형태로 기술이 발전할 거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멜라녹스랑 전략적인 그런 이번에 M&A 관계를 맺은 것도 그런 배경이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GPU끼리 인터커넥터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은 그러니까 다른 주변 기기와 GPU와의 통신인데 결과적으로는 PCI를 통해서 통신을 해야 되는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PCI에 대한 통신은 필연적으로 CPU가 관여될 수밖에 없죠. CPU를 통해서 카피하거나 데이터를 전송하거나 하는 작업이 필요하게 되는데 실제 이 딥러닝에 있어서는 이 GPU가 많은 작업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아직도 CPU가 관여하는 부분들이 꽤 많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미지 오그멘테이션과 같은 데이터 프로세싱이라든지 이런 작업들은 아직도 많은 고객들이 CPU 기반의 라이브러리를 많이 쓰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또 인퍼런스처럼 이제 다른 그 비즈니스 로직과 연동이 필요한 경우들은 이 GPU 외에 CPU 로직과 연동이 필요하게 되는데 만약에 그 많은 양의 데이터 전송들을 네트워크로 하는 일이 생기게 된다면은 그런 네트워크 트랜스미션에 대한 부분도 CPU 기본적인 관여도 무시할 수 없는 리소스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GPU 다이렉트라고 하는 CPU 그 간섭 없이 GPU와 다른 주변 기기와의 다이렉트 통신을 할 수 있는 기술들을 이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제 예를 들어서 1번 노드에 있는 GPU 0번과 2번 노드에 있는 GPU 0번의 데이터를 이제 멀티노드 뭐 트레이닝이라든지 HPC에서의 통신을 이 오퍼레이션을 위해서 통신한다고 가정하게 되면 GPU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쿠다라고 하는 영역들이 기본적으로 관여하게 되고 GPU의 메모리를 먼저 시스템 메모리로 복사하는 작업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쿠다 드라이버가 관장하는 일이기 때문에 쿠다를 옮긴 이후에 인피니밴드 드라이버로 데이터를 옮겨줘야 인피니밴드에서 뭐 RDMA를 통해서 이 통신 스택을 통해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메모리 복사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받을 때도 인피니밴드 드라이버가 받아서 다시 쿠다로 복사한 다음에 얘를 GPU로 복사하는 이런 작업들이 필요하게 돼서 실제 레이턴시 관점에서는 여러 홉들이 생기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성능의 일정 부분 이슈가 될 수 있게 되는데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이게 GPU 다이렉트라는 기술이고 GPU 다이렉트 적용하게 되면 앞서 나온 것과 가장 큰 차이점이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 시스템 메모리의 공간이 이 이론적으로는 GPU 이 디바이스 드라이버, 인피니밴드의 드라이버와 쿠다 드라이버가 쉐어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피를 하지 않으려면은 메모리 상에 있는 포인터 레퍼런스를 쉐어할 수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스펙들이 쿠다에 정의가 되어 있고 쿠다에 정의가 되어 있는 스펙들을 따라서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만들어 주게 되면 쿠다 드라이버와의 복사를 피하고 다이렉트 메모리 레퍼런스를 할 수 있는 기술들을 구현할 수 있게 됩니다. 거기에 그 인피니밴드 RDMA가 기본적으로 또 CPU의 제로 카피 기술을 통해서 원격지 통신의 레이턴시를 줄여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엔드 투 엔드 그 GPU 통신에 있어서 획기적인 레이턴시를 줄일 수 있는 기술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최근에는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이제 스토리지 디바이스나 이런 쪽들도 이런 GPU 다이렉트랑 연동을 해서
GPU와 통신이 필요하게 될 때 CPU에 대한 인터액션 없이 다이렉트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기술들이 계속해서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기술들이 이제 총의 결합된 내용들이 이제 DGX라는 제품이고, DGX1이 8개 GPU에 NVLink 연결, 그리고 로컬 SSD가 있고, 인피니밴드가 8장 꽂혀 있는 제품이고요. DGX2는 말씀드린 것처럼 16개짜리 GPU가 있고, 보시다시피 10U짜리 장비입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16개짜리 GPU는 싱글 보드에 만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3단으로 만들게 되고 8개짜리를 하나 보드 2개로 만들어서 여기 뒤에 잘 안 보이시는데 뒤에 있는 거가 그러니까 NV 스위치라거나 에직 칩이에요. 요것들이 뒤에 미드 플레인을 통해서 인터커넥트 되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고 하단에 CPU 보드가 이렇게 장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있는 인피니밴드는 8장 꽂혀 있어서 16개짜리 GPU를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로컬 디스크는 NVMe SSD가 장착되어 있어서 30TB가 장착되어 있어서 굉장히 매시브한 성능을 제공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뭐 IT 인프라 쪽이라든지 데이터 센터 쪽 관련된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실제 GPU 관련된 데이터 센터의 다양한 베스트 프랙티스를 말씀드리고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기존의 데이터 센터는 대부분 CPU 기반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렉 구성이라든지 항원항습 기준이라든지 전력 공급 기준들이 대부분 CPU 기반으로 맞춰져 있는데 그런 것들이 GPU 데이터 센터에서는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항원항습이나 전력 공급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골든 룰은 없는데 대략적으로 데이터 센터 쪽에서 얘기하는 기준들을 보면 그러니까 대략 한국에서 많이 쓰시는 6kW 안팎의 렉당 공급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구성으로도 충분하지만 대략 한 8kW에서 10kW 넘어서게 될 경우들은 가장 기본적인 핫존, 쿨존에 대한 아이솔레이션들은 이제 필요하다라는 이제 말씀을 이제 많이 드리고 있고 특히나 이제 GPU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렉당 최소한 한 20kW 전 이상이 돼야 어느 정도 효과적인 구성이 가능한데 그 같은 경우들은 일반적인 이제 공랭식 뿐만 아니라 리어도 히트 익스체인저를 달아서 렉 기반의 순행식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고 실제 엔비디아 내부 GPU 데이터 센터들은 이제 리어도 히트 익스체인저 기반으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략 렉당 한 30kW 안팎의 구성을 지니고 있어서 이런 구성을 취하하고 있고 이제 OEM 벤더별로 서버의 순행식 제품들이 나오고 있죠. 네, 그런 제품들 같은 경우는 한 4, 50kW 이상의 하이 덴시티 데이터 센터 렉에 이제 효과적이다라는 얘기들을 저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트워크 같은 경우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클러스터에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 인피니밴드 RDMA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GPU 다이렉트 연동이 되기 때문에 RDMA가 HPC나 딥러닝에 있어서는 거의 디팩토 스탠다드처럼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TCP보다는 효과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RDMA를 못 쓰시는 경우도 많이 있죠. 비용에 대한 이슈도 있고 매니지먼트에 대한 이슈도 있을 것이고 혹은 레거시 네트워킹 토폴로지를 변경하거나 이런 힘든 이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TCP를 쓰셔야 되는 경우들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PU 인터랙션을 비교적 줄이기 위해서 TCP 오프로딩 기능이 제공되는 이더넷 카드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거 쓰시는 게 레이턴시를 줄이는데 좋다라는 거고요. 마찬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클러스터를 만드는 파드 구성을 하실 경우에도 L2 구성으로 많이 만드는 것이 일반적인 구성입니다. 라우터를 넘어가게 되면은 또 레이턴 숍이 더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를 이제 줄일 수 있게끔 구성을 하시는 게 좋고 다만 무작정 클러스터를 늘리기 힘들기 때문에 브로드캐스팅 도메인이 커지게 되면 또 이 관리의 이슈가 또 있다고 많이 하시기 때문에 스위치 단위 부담을 고려하셔서 대략 이제 적절한 수준의 이제 파드 사이즈를 만드시는 거는 중요할 것 같고 대략 저희 내부적으로 발표하는 화이트 페이퍼에는 한 144노드 정도를 가장 큰 규모의 라지 스케일 파드 구성이라고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싱글 GPU에서 8개짜리 이 GPU를 제공을 하게 되는데 네트워크 카드는 도대체 몇 장을 꽂아야 되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으로는 이제 2개의 GPU당 하나의
네트워크 카드를 꽂아서 각각이 이 동일한 이 PCI 루트로 구성되게끔 해주시는 게 좋고, 만약에 그게 힘들 경우들은 최소한 소켓당 하나씩은 꽂아서 이제 밸런스 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게 효과적이다라는 거죠. 네. 모 고객 같은 경우는 뭐 네트워크 많이 안 써서 우리는 인피니밴드 하나만 꽂아 쓸래라고 하셔서 이제 그렇게 쓰셨던 고객이 있는데, 이제 한 몇 년 지나면은 결국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점점점 모델 사이즈도 커지고 트래픽이 많아지게 되다 보니까 이 네트워크에 바틀렉이 생겨서 효과적으로 성능을 못 내시는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대략 2개에서 4개 정도가 8개 GPU 서버에는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네트워크는 아까 이 NVLink 자체가 그 밸런스 되어 있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확장하는 개념이라고 보시게 되면, 이제 보통 그 L2나 L3 구성하실 때 배터리 토폴로지는 잘 안 쓰시잖아요. 대부분 오버 프로비저닝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쓰시는데, 실제 적어도 GPU 서버 구성에 있어서는 배터리 혹은 배터리 라이크한 토폴로지를 만들어 주시는 게 결국은 어떤 노드에서 다른 노드로, 어떤 노드로 L2 구성으로 돼 있든지 간에 심리스하게 연결을 할 수 있는 구성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구성으로 취하시는 게 좋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간혹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피니밴드 대신에 이제 로키, 이더넷 우리 쓰고 싶다 해서 로키 쓰시고 하는 고객들이 좀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로키 같은 경우도 요거는 저희가 측정한 데이터는 아니고 슈퍼컴퓨팅 학회에서 발표한 내용인데, 그 이 상단에 있는 그래프가 이더넷, 네이티브 이더넷이고 여기에 겹쳐 있는 게 이제 인피니밴드랑 로키에 대한 부분인데, 레이턴시랑 뭐 스루풋에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대안으로 이더넷 기반의 이제 RDMA를 쓰시는 것도 또 다른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쓰시는데도 뭐 꽤 많이 존재하긴 합니다. 예, 밴드위스 마찬가지고요.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 스토리지인데, 이제 스토리지는 일반적으로 모든 종류의 스토리지가 결국은 이제 그 3가지 축이 중요하죠. 뭐 캐패시티가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갈 거고, 이제 성능이 중요할 경우는 IOPS 뭐가 중요하게 되고, 기본적으로 이제 스루풋이 중요한 경우는 밴드위스가 중요하게 돼서 요 3개 팩터를 잘 고려하셔가지고 대부분 맞는 제품이나 기술들을 쓰시게 되고, 딥러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딥러닝은 전통적인 이 스토리지 워크로드랑 약간 다른 점이 있죠. 이 극단적인 그 랜덤 리드 성격의 워크로드입니다. 라이트는 빈번하게 거의 잘 생기지 않죠. 랜덤 리드가 극단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스토리지에서는 그런 특성들이 잘 반영될 수 있는 제품들을 쓰시는 게 좋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어느 정도 해칭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제 캐시를 많이 쓰시게 되는데, 캐시는 뭐 캐시 FS 같은 것들을 쓰셔도 좋고, 혹은 스토리지에서 제공되는 어플라이언스 기반의 캐시 성능들을 잘 쓰시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편적인 얘기인데, 보통 HPC에서는 GPFS 같은 걸 많이 쓰시지만은 GPFS가 딥러닝에서는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GPFS는 패러렐 라이트나 이런 거에 강점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GPFS 그대로 쓰셨다가 성능에 이제 이슈가를 겪으시는 부분들도 꽤 계시고, 또 이제 HDFS를 이 트래디셔널한 데이터 분석에서 많이 쓰셨고, 하둡 기반의 파일 시스템 많이 쓰셨는데, HDFS는 또 굉장히 큰 데이터의 배치성 작업을 처리하는 부분이라서 또 딥러닝의 그런 이 워크로드라는 건 좀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최근에는 이제 NFS를 가장 많이 쓰고 계시고, NFS는 또 이 스케일러빌리티가 되게 중요한 이슈가 되잖아요. 그래서 스케일러빌리티 특히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전략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또 표 스토리지는 자체적으로 스케일러블한 아키텍처를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서 그 자세한 설명들은 아마 다음 세션에서 설명을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은 뭐 요 장표로 제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이 2012년도에 알렉스넷이 나왔을 때 기준으로 이 쭉 트렌드, 이 가장 그 당시에 핫한 모델의 트렌드의 이 컴퓨팅 파워들을, 이 트렌드를 보게 되면 대략 한 6년에서 7년 정도 지난 이 시점에 이 초창기 모델 대비 10,000배 이상의 컴퓨팅 파워를 요구를 하게 된다라는 거고, 이 패턴들이 매년 갈수록 이렇게 쭉 늘어나고 있는 패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마 지금은 이렇게 뭐 리니어한 이 패턴을 냅니다만은 어느 정도 시점에 가면 익스포넨셜하게 뛰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결국은 인프라 입장에서는 이제 효율성, 최적을 많이 고민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현재의 최적이 내년, 내후년에는 최적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이 스토리지랑 네트워크 이 구성에 대한 전략을 잘 고민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